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답했다. 그의 책 팡세에서 신의 존재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 파스칼은 신이 존재한다에 거는 게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면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잃을 것이 없지만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었다가 진짜로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의 도박사 논증은 일단 믿고 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파스칼의 논쟁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도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캐릭터는 늘 계산에 밝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 설정이 되어 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도대체 확실한 진리를 확실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일단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 중에 의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의심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는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심을 해보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취하면 되겠다. 이 아르키미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점 하나를 준다면 나는 지렛대로 지구를 들러 올릴 수가 있다 해서 아르키미데스 포인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바로 확실성입니다. 이 확실한 그 무엇 한 개를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추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꿈속에서 가위 눌려가지고 막 소리치고 깨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리얼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수학적 진리, 아예 사과로 얘기해요. 사과 1개와 사과 1개를 더하면 사과 2개가 된다. 이것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지만 악마라는 어떤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진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니까 이것도 의심이 다 되는 겁니다. 의심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 감각은 늘 불확실하니까. 인간의 이성조차도 불완전한 것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 이것도 의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의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그것마저도 의심을 해버리면요, 의심 안 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럼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 생각한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의 확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회의를 하는 목적 자체가 회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확실성을 담보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회의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명백한 진리를 찾기 위해선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사실들을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책 방법서설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적 회의다. 수없이 사유하고 의심했던 데카르트는
마침내 확실한 사실 하나를 찾아낸다. 여기서 근대 철학을 이끌었던 사유 제1법칙,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왜 도덕을 지켜야만 하는가?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는 왜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큰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뭔지 아시죠? 첫째는 관습이 있습니다. 쭉 우리 사회에 내려온 전통. 이 관습은요, 원래 처음 생길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킵니다. 두 번째, 우리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규제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논쟁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가 법입니다. 실정법. 이 실정법은 우리에게 인신구속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폭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현존하는 정치 세력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법이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규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도덕,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이루어진 이 도덕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관습, 종교, 법, 도덕 다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힘의 동일성입니다. 힘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튀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잠든 틈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욕구의 동일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의식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게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각각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원하는 게 빤하게 똑같으니까요. 셋째,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만한 자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자, 서로가 양보하면 될 텐데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 상태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는 허구의 스토리입니다만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력과 허구는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들리면 일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연 상태의 결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 투쟁이 지속되면, 지구전이 되면 모두가 루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 모두가 루저가 되는 게임을 끝내야 된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 그는 국가가 사회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서로의 이득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이다.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를 설정하는데, 홉스는 이 절대적 존재를 성서에 나오는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사회계약론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홉스의 대표적인 저서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원초적 자연 상태의 아비 규환보다는 평화를 가져오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악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홉스가 펼쳤던 국가론이다. 내가 당신 얼굴에다가 한 방 날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테니 당신도 내 얼굴에 한 방 날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자. 이 원초적 레벨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면 생명의 존재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홉스가 내놓은 얘기가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도 자연 상태 속에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많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정신 발달의 3가지 단계,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첫째, 낙타의 단계가 있습니다. 낙타는 주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복종합니다. 왜? 거역하면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타는요, 마음속에 르상티망, 원한 감정이 쌓여만 갑니다. 절대로 흔쾌히 주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한 감정이 쌓여가는 겁니다. 낙타의 단계를 극복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대듭니다. 용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늘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솔로입니다. 팀플레이를 할 줄 모릅니다. 사자의 단계를 극복하라. 제일 마지막에 사자의 단계를 극복하면 이번에는 좀 뜻밖의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잊어버려라. 애들 노는 거 보면은요, 조금 전까지 티각태각 막 싸우다가도 금세 헤헤하고 웃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라. 과거의 실패를 잊어라.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뼈아픈 실패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라. 교훈을 얻어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즐겨라. 애들 노는 거 보면은요, 굿을 몇 개 하고 고무줄 1-2개 가지고 몇 시간이 뛰어놀고, 요즘은 또 게임들 많이 하시죠? 예.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몰입한다는 것이고요. 몰입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00가지 것에 대해서 NO라고 거부할 때야만 이 사람은 비로소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몰입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000가지 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에 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셔야 됩니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인간 정신 발달의 3가지 단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스토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전달력이 높은 겁니다. 스토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만, 스토리가 배제된 형태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고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오더라도 우리는 스토리를 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인공지능의 세상에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점점 더 스토리를 통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유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